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2살의 돌싱 여인 선미경입니다.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저는 저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볼 때 정말 건실한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작은 돈 하나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해서 가진 것 없어도 자기는 아껴서 잘 살겠다고 하는 말이 참 정신적으로 연장자인 느낌 같았어요. 무슨 일을 하던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마음이 들어서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정말 제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남자에게 쓸데없이 퍼주는 거 좋지 않다면서 남자에게 받으면서 결혼해야 여자를 잘 대해준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좋았기에 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되게 잘해주다 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도 저에게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에게 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해주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남편이 자기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며 자기가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냐면서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그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어요. 연애는 거의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바쁠 때면 제가 만나러 가는 것이 기본이었고 그 사람의 끼니도 제가 챙겨주고 늘 그 사람이 옷도 몇 벌 없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면 제가 다 사다가 주곤 했어요. 그 사람은 말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니까 그런 말도 한 번씩 하는 거 아닐까? 나를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니 그런 것도 부탁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네가 호구도 아니고 그 사람이 너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귀고 싶냐고도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한 번 사람에게 푹 빠지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서 친구들의 말에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자기 말 들으라고 너 진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후회한다고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남편과 사귀면서 빨리 결혼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봤을 때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남편은 결혼식도 아주 싸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더니 저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자면서 매주 저를 끌고 다니더니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며 네 남편이 교회 원래 다녔냐고 물어보는데 민망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그런 허례허식에 쓰는 돈을 차라리 아껴서 다른 걸 하자고 하는 남편의 말에 혹하긴 했지만 남편은 최소한의 돈으로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걸 보였습니다. 뭐 그 정도는 이해한다 쳤어요. 그런데 제가 예단비를 얼마 정도로 해야 할까 물었을 때 남편은 예단비를 2천만 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제가 나이도 어렸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기에 2천만 원은 좀 무리한 액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했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들 그렇게 쓰나 싶어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친구들은 그 정도 액수를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2천만 원 정도면 어떠냐고 했더니 예단비만 그렇게 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돈을 다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시댁에 보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난처했어요. 돈이 아깝기보다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더 쓸 때도 많은데 무리하게 결혼하는데 예단비를 써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하는 수 없이 예단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신혼여행 같은 것은 남편의 만류로 미뤄뒀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남편은 나중에 해외로 좋은 데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놓은 적금이 있으니 그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때 그거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설득이 있기에 저도 그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것들은 전부 제가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패백 음식 준비에서부터 스튜디오 촬영 비용, 한복까지 말입니다. 스튜디오도 사진이 뭐가 필요하냐면서 말을 하는데 조금 황당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어떻게 사진 한 장 안 남길 수가 있냐니까 결혼할 때 어차피 촬영 다 해주는데 결혼 사진을 따로 찍어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남편. 그럴 때면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복도 그냥 집에 있는 걸 따로따로 입자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따져보니 남편은 결혼을 위해서 돈을 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썼죠.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 누가 쓰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남편을 말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결혼하면 제가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준비하고 나니 돈도 남는 게 별로 없더군요. 심지어 결혼 반지는 폐물이라 남편이 해주어야 하지만 그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남편의 집에서도 제가 다 돈을 썼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단비를 드리고 온 다음날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잘 몰랐는데 예단비가 너무 적더라. 우리가 다시 돌려주긴 해야 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전화를 하시더니 받을 때는 예단비가 적은 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가고 나서 열어봤는데 예단비가 적다면서 절반 돌려주는 것을 다시 줘야 하냐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남편이 원해서 무리를 하더라도 2천만 원이란 액수를 넣은 거였고 저희 집에서 혼수라고 해서 남편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제가 다 준비했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이러시는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면서 500만 원을 넣어놓고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걸 보면 너도 참 쫌생이 같은 면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제가 2천만 원을 넣었는데 500만 원밖에 없냐는 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시어머니는 받은 게 500만 원이라면서 무슨 소리냐고 되레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조금 황당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잠시 예단비를 남편에게 맡겨놓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외에는 예단함을 따로 둔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분명 2천만 원을 넣었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남편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진땀을 쩔쩔 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2천만 원 예단비를 받긴 했는데 내가 일부 집 대출금 갚는데 써버렸어. 봉채비가 있다는 것도 몰라서 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남편은 저에게 말도 없이 예단비에서 1,500만 원이나 빼서 그걸 집 대출금을 갚는데 썼던 것이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는데 남편은 어차피 같이 살 집이라면서 돈을 썼다는데 좀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봉채비가 없었으면 저를 속이고 그렇게 예단비를 가로채는 건 좀 황당하다고 말을 했더니 이렇게 못 믿으면서 무슨 결혼을 하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더군요. 제가 적반하장이었던 건지 그렇게 싸우고 나서 남편이 정말 2주간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연락을 안 한 적은 처음이었기에 우리는 결혼을 정말 무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그때 그만두어야 했던 결혼이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결혼을 결정했고 남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대로라면 결혼을 하지 말자고 저에게 다그쳤어요. 잘못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꼭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죠. 저는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내가 그까지 돈이 뭐라고 남편에게 그랬던 거 다 미안하다면서요. 사랑에서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자라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울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은 생각하고 연락할 테니
자기가 연락할 때까진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야 선택권이 없었으니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연락이 와서는 다시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남편의 신기를 거스를까봐 상당히 조심해야 했고요. 남편은 그때부터인지 툭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속이 탑니다. 매일매일이 약간 살떨리는 걱정을 안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눈치를 덜 보게 됐어요. 이왕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설마 이혼하자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풀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저에게 경제권을 맡긴다 하더니 결혼 후에는 싹 달라져서 경제권은 자기가 다 쥐고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부들은 아실 거예요. 살림하는 입장에서 내가 써야 할 게 많고 한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 눈치 보면서 가정부처럼 살게 되는 건 말이에요. 남편은 경제권은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장보거나 돈 쓴 것에 대해서는 다 가계부를 쓰라고 했어요. 가계부를 쓰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아야 쓰지 어떻게 쓴 것만 가계부를 써. 왜 못해? 생활비 들어온 것에서 지출한 것만 쓰면 되지. 남편은 생활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가계부를 쓰라고 했지만 그 가계부를 보고도 하나하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트의 전단지를 보면서 이게 이날 싸게 판매했는데 왜 그런 건 안 챙기고서 비싸게 사오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봤자 500원, 1000원 차이였는데 그 차이 아끼려고 살 것이 없어도 그 하나를 사러 다녀오라는 거였어요. 그거 아끼라고 마트를 한 번 더 다녀오라고? 그럼 그게 작은 돈이야? 모이면 금방 10,000원 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운동해야 할 걸 그렇게 다녀오면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남편은 헬스장 같은 데 다니지 말고 마트를 한 번 더 가서 싼 거 사오면서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따로 건강관리 안 해도 되지 않냐는 말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그렇게 걸어 다녀서 영양제 한번 챙겨 먹지 않아도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양제 한번 사려고 하면 그건 제대로 운동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요. 돈을 아끼는 남편의 모습이 참 성실하고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어느 틈엔가 성실하기보다 그저 천인열보다 더 짠 굵은 소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곤 했는데 남편은 명절에 왜 용돈을 드리냐고 하더군요. 물론 명절이라고 을에 돈을 드려야 하는 것은 관례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 걸 굳이 그렇게 드려야 하냐는 남편의 질문에 난처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안 드리긴 뭐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앞으로 그럼 안 드리는 습관을 기르면 되지 않냐는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돈은 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쓸데없는 돈인 걸까요?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자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명절 때 다른 선물을 가져가는 대신 용돈을 드리는 건데 말이죠.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짠돌이도 저런 짠돌이는 없구나.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장례비 아깝다고 안 치러줄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명절이지만 남편 회사에서 나온 선물을 들고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신경 쓰지 말라 했지만 음식하는 동안 시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온 걸 들었습니다. 어쩜 결혼했는데도 용돈 한 푼을 안 내놓는데요. 제가 짠돌이어도 새아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 없기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일세. 다른 집 자식들은 그래도 명절이라고 안마기를 사준다고 하거나 해외여행을 가게 해준다고 말들이 많던데. 에휴, 제가 들을 거라 생각하시진 않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시댁에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었어요. 선물도 회사에서 나온 거라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는데도 어차피 선물은 선물 아니냐며 들이미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으셨어요.
결혼 전에는 미혼이라 그런 것 안 챙겨도 뭐라 안 했지만 결혼했는데도 명절을 그렇게 보내니 시댁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으셨죠. 그런 상황에서 시누이가 왔는데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안색이 달라지실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남편이 하는 말은 너무 심했어요. 누나, 요새 매형 사업 잘 되나 봐? 좋은 거 있으면 좀 같이 하자. 그리고 누나 옷 좋아 보이는데 안 입는 옷 있으면 이 사람 좀 줘. 너 아직도 그러고 살아? 야, 돈을 쓸 때는 써야 하는 거야.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너 네가 그렇게 아낀다고 부자 안 돼. 네 처한테 예쁜 옷도 사주고 그래야 결혼 생활도 행복한 거지. 옷을 얻어다 입힐 생각을 하니? 시누이의 말에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누이가 그러던 말던 좋은 옷 있으면 달라고 우리 형편의 누나네처럼 좋은 옷 사서 입기 힘들단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댔어요. 저는 진짜 그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친정에 가야 하는데 친정에는 연락해서 가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이 빈손으로 가려고 할 게 뻔한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느냐고 체면 차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는 수 없이 가긴 갔는데 친정에서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온다고 해서 엄마는 갖가지 요리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남편은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듯한 얼굴로 허겁지겁 비싼 음식들을 다 먹고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간촐하게 식사를 했지만 저녁 식사라 그런지 상당히 든든한 음식들이 많았거든요. 엄마는 천천히 먹으라면서 남편 보고 배 많이 고팠나 보다고 음식 갈 때 싸가라니까 다 싸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진짜 우리 집이지만 남편이 저러는 건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빠네 애도 와 있었고 그때가 설명절이었는데 오빠네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들한테는 용돈을 못 드려도 최소한 아이에게는 적게나마 설 용돈이라도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 요맘때부터 용돈 줘 버릇하면 버릇 나빠져. 다음에 내가 까까 한 봉지 사다 줄게. 알겠지? 조카가 아주 어린 것도 아니었고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는 아이였는데 용돈을 주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핑계로 용돈조차 주지 않는 걸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차마 새언니 얼굴도 쳐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새언니는 웃고 있었지만 표정이 많이 굳어 있었어요. 안 주고 싶은 걸 뭘 그리 포장하나 싶은 마음에 저는 괜히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못 드리는데 치우는 거나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주방에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참다 못해 엄마도 저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얘 사귈 때부터 퍼주더니 이젠 아예 꽉 잡혀 사니? 손서방 돈 아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정이 얼마나 안 좋다고 어떻게 조카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안 쥐어주니? 내가 속상해서 진짜. 요새 회사가 좀 위태한가 봐.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엄마. 내가 몰래 용돈 줄 테니까. 됐어 얘. 그냥 내가 쥐어보낼 테니 너나 손서방한테 잡혀 살지 말어. 엄마는 제가 남편에게 잡혀 사는 것만 같아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말도 불편해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피곤하다며 골아 떨어져 버렸고 저는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한숨이 푹 나왔어요. 어쩌다 이렇게 남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뜻대로 하고 사는데 나는 내 뜻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어서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할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음날부터 남편의 말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남편은 다음날 일어나서는 한동안 식비 걱정은 없겠다면서 식비 아껴서 좋다는 듯 말했어요. 이렇게 가족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도 돈만 아끼면 좋냐고 하니까 남편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는 듯 누가 우리를 안 좋게 보느냐고 묻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이런저런 소리 들었고 명절이라고 선물 하나 들고 가지 않고 정말 인사만 달랑드리고
온갖 음식은 다 얻어오는데 누가 좋게 보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서 이렇게 살기 싫은데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생각을 달리 했을 거라고 하니 남편은 자기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든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으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버는 게 있으면 쓰기라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정말 최소한의 돈만 쓰면서도 남들에게 공짜라면 다 얻어오라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렇게까지 아낀다고 얼마나 부자가 되겠냐고 하니 남편은 난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네가 그게 싫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신념을 바꿀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아끼고 사는 것이 자기의 신념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을 더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생활비 10만 원이라도 허투루 쓴다고 하면 저에게 질책을 해대는 그의 행동 때문에 차라리 제 돈을 쓰자고 했죠. 결혼해서 한동안 일을 안 했는데 저도 그전에는 벌어놓은 비상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충당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새 옷을 입고 있자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 옷은 사 입은 거야? 아니, 친정집에 있던 옷이야. 아닌데, 새 옷 같은데? 그거 벗어 내놔봐. 남편은 저의 옷의 태그를 확인하더니 얼마 안 된 옷이라면서 왜 사 입고서 거짓말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 입었다고 하면 그거 어디서 돈이 났냐? 이런 거 사 입을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아껴라 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옷이 입을 만한 것들이 멀쩡히 다 있는데 왜 새 옷을 사 입어? 게다가 신상으로 나왔으면 가격도 그대로 주고 샀을 거 아니야. 아깝게 세일할 때 2월 상품이나 사 입지. 내가 당신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 옷을 사달라고 했어? 여튼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사 입었냐고. 남편은 무조건 돈의 출처를 말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 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대로 대답도 안 하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옷을 사 입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싫고 그 돈은 어디서 났냐고 묻는 남편의 태도가 참 기분이 나쁘기만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처음 당해보기도 했고 내가 옷 사 입는 행동이 그렇게 나쁘게 봐야 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남편은 그저 저라는 여자를 아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돈의 굴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령 제가 남편의 돈으로 옷을 사 입었다 해도 한 번쯤은 사 입고 싶은 옷이 있다며 그럴 수 있겠거니 하면서 받아줄 순 없었던 걸까요? 자기는 예단비도 훔쳐다 쓰고 결혼식 비용도 쓰지 않았으면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순 없던 행동이지 않았나 하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서방이 너 친정으로 갔냐고 묻더라. 니들 무슨 일 있는 거니? 내가 좀 화나서 집에서 뛰쳐나왔어. 화가 나도 집에서 해결해야지 밖으로 뭐하러 뛰쳐나가? 옷 한 벌 사 입은 걸로 사람을 이상하게 보잖아. 내가 자기 돈 훔쳐다가 사 입었을까봐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안 뛰쳐나왔으면 뭐라도 집어들어서 한 대 칠 것 같아서 나온 거야. 엄마는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결혼하려고 들더니 이제 와서 콩깍지가 벗겨졌냐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지만 어떻게 제 눈에는 남편의 단점들만 줄기차게 보이는 건지 콩깍지가 제법 빨리 벗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게 진작에 엄마의 말을 듣지 그랬냐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할 거냐고 같이 잘 맞춰서 살아보라는 말을 남기고 끊으셨어요. 속이 너무 상해서 엄마라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네 선택의 잘못이었다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기운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가자 남편이 뭐하러 들어왔냐며 저에게 핀잔을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으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 했고
다음날 남편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이 주는 생활비로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나도 내 돈으로 쓴 거다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걸 쓰는 건 낭비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몰래 숨겨둔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놓으라는 말을 했어요. 몇만 원짜리 옷 하나 사 입은 게 사치고 낭비면 이 세상에서 사치나 낭비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 몇이냐 있겠냐고요. 저는 약간의 비상금만 가지고 있었던 건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제 비상금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남편은 믿지 않았지만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많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숨기는 것 없지? 숨기긴 뭘 숨겨.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통장 다 안 보여주잖아. 그건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목표 금액 다 채우면 그때 깜짝 놀래켜 줄게. 그러니까 기다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 보였어요. 오죽하면 가족들도 남편이 모은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대략적인 금액을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옷은 있는 게 많으니 있는 옷을 아껴 잘 입으라는 말로 다시 한번 단속을 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 웃기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친구 결혼식이 있을 때였어요. 저랑 친한 친구라서 그 친구 결혼식을 꼭 가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우리는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식을 왜 가냐는 거예요.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고 저희 결혼식에도 와서 축하해 줬었는데 굳이 친구 결혼식을 챙겨야 하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차피 우리는 더 받을 것도 없는데 결혼식에 가서 뭐 하냐는 말이었어요. 당연히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친구 결혼식에 입 싹 닫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무리 짠돌이어도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구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가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수 있으면 꼭 가서 축하해줘야지.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도 아니잖아. 결혼하면 여자들 다 뿔뿔이 제 가족만 챙긴다던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사람을 나누면 주변에 사람이라고 나만 아겠어? 그래서 굳이 가겠다는 거야? 그럼 친한 친구인데 안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럼 축의금은 얼마를 낼 건데? 받은 만큼 줘야지. 10만 원 해줬으니 그대로 해주려고. 돈은 어디서 나서? 남편은 축의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자기는 여윳돈이 없다면서 돈을 줄 수 없으니 축의금은 내지 말고 가서 얼굴이나 비추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 결혼식 때 축의금은 당신이 다 챙겼잖아. 그럼 그 돈에서 줘야 하지 않아? 그 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이상한 거지. 생활비로 다 썼어. 그래서 주기 싫다는 거야? 쓸데없이 돈 쓰는 게 싫다는 거야. 계속 말을 했지만 남편은 죽어도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갈 거면 친구들 식권 받을 때 한 장 더 받아서 밥을 먹고 오라는 남편이 경멸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창피스러움은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 비상금으로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옷도 사 입고 싶었지만 옷을 사 입을 순 없었어요. 또 그 옷이 어디서 났냐 하면서 저를 괴롭힐까 봐서요. 같은 동창 친구들은 저를 힐끗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쟤는 결혼했다더니 행색이 왜 저래? 남편 돈 많다고 소문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야, 아무리 없어도 저렇게 입고 다니진 않겠다. 나름 갇혀 입고 간다고 간 건데 제가 봐도 좀 옷차림이 그렇긴 했어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은 급히 와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제가 신기가 상할까봐 덮어주려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더 눈치가 빨라 보였어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힘들 때 우리끼리 한 번씩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괜히 저를 동정하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울적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냐면서 물었지만 제가 기분이 좋지 않자 가보라며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지 왜 그런 데를 가서 기분만 잡치고 왔냐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친구들을 만난 탓이라고 했지만
앞뒤를 생각해보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의 결혼 생활로 인해 피폐해진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좋은 일이 있는지 웃으면서 저에게 술을 한잔 하자면서 저에게 앞으로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죠. 남편은 우리 둘이 결혼한 것은 둘 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저를 설득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기에 당신과 결혼한 것이라고 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그러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게 뭐냐 했더니 다른 건 없고 저녁 한 끼만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밥을 사 먹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밖에서 밥 먹는다 생각에 열심히 꾸미고 나갔습니다. 되게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일식집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이런 음식을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집을 가려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좀 남편이 달리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는데 남편이 예약자 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두 사람 말고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인지 궁금하다 생각하던 차에 안내를 받아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남편보다는 나이가 10살 정도 많아 보이시는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자한 듯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앞으로 잘 부탁하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리죠. 남편은 저에게 빨리 인사드리라고 하면서 그분을 설명을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왜 저와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숫기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 상사의 이상한 눈길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아서 가만히 그 둘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상사는 회사 이야기를 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빨리 성장해서 회사의 중역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루한 대화 속에 제가 낄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상사가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남편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 상사는 저보고 남편과 사귄 지 어느 정도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지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는 일이 생겼다면서 가보겠다는 겁니다. 상사와 둘만 남겨놓고 어딜 간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다는 제 표정을 보고는 남편은 슬쩍 저에게 급해서 가야 하니 자기 대신 접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가시면서 상사분 혼자서 식사를 하셔야 하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뜬금없이 제가 남편 회사 상사와 둘만 남겨졌으니 진짜 얼마나 황당하실지 예상이 안 갈 겁니다. 불편해서 저는 밥만 먹고 있었는데 그 상사분은 식사 안 하시고 계속 저에게 말을 묻는 거였어요. 송 과장이 워낙 성실해서 내 눈에 두고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미인인 와이프가 있으신지 몰랐네요.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말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요. 송 과장 얼마나 좋아해요? 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고 왔나봐요?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요? 아까 송 과장이 말했잖아요. 접대 잘하라고. 남편의 회사 상사는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남편의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는 생각에 찡하고 어지럽더군요. 제가 나가려고 하자 그 상사는 제 손을 잡으면서 어딜 나가냐고 가려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과 손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뿌리치고 나가려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송 과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송 과장이 나랑 같이 회사 공금을 헤쳐먹었거든. 그리고 내가 더 윗자리로 올라가면 뒷돈 좀 더 챙겨주고 송 과장도 고속 승진을 하게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쪽이 이렇게 가버리면 쓰나. 그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결속을 다지자는 의미였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의 희생양이 왜 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남편 일은 남편 일이고 저는 그딴 거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하룻밤 같이 있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별 볼 것도 없는 게 비싸게 구네. 저는 진짜 수치스러웠습니다. 결국 그 상사놈이 바랬던 건 저하고의 하룻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걸 이야기한 건 바로 제 남편이었기에 더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상사의 얼굴에 따라놨던 술을 확 끼얹고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저에게 옆에 있던 술잔을 던지더군요. 그 술잔 파편이 제 얼굴에 튀어서 제 볼에 상처가 났어요. 그 소란이 있자 직원들이 튀어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자 그 상사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제 남편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콱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제 머리를 세게 한 대 쳤습니다. 네가 내 앞길을 막으러 들여? 내가 잘 접대하라고 했지. 얼마나 세게 친 건지 머리가 어지러워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내가 당신 앞길 막으려고 했다고? 당신은 나를 마누라 취급은 하고 있는 거야? 야, 마누라가 돼서 남편 앞길을 위해서 하루 고생을 못하는 거야? 어차피 나랑 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해? 우리 회사에서 거물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남편은 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자기 앞길을 막느냐며 한 번에 큰 돈을 만질 수도 있는데 제가 다 망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당신이 가서 그 사람이랑 자. 나한테 그러지 말고. 미친,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이야? 우리 같이 잘 살자며. 내가 같이 잘 살자고 한 건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 당신은 부조리한 일로 돈을 벌고 승진하려고 한 거잖아. 그렇게 되면 나만 좋아? 너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잘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처럼 구차하게 10원 100원 아끼려고 내가 하겠어? 남편은 자신이 잔소리하는 게 싫으면 자기가 하란 대로 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넉넉하게 사는 게 자기의 양심과 가족을 팔아먹어야 할 정도로 중요했을까요? 자기의 아내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다른 남자의 접대를 하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을까 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나랑 행복하는 게 사는 게 중요해?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해? 야, 행복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네가 나한테 그만한 돈을 줄 수 있어? 없잖아. 내가 돈을 벌어올 군형을 찾아와도 꼭 그런 식으로 일을 망치지. 이래서 똑똑한 년을 만나야 부자도 되는 건데, 씨발. 남편은 저렇게 멍청한 애를 내가 만났으니 내가 내 인생 망친 꼴이라고 하면서 제 기분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 상사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하고 더 있으면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혼한 친구는 뭐 그런 미친 자식이 다 있냐며 그런 놈은 짐승보다 더 못한 거라고 당장 이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친구는 자기 남편도 또라이라서 이혼했지만 그런 미친 짓거리 하는 인간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 했습니다. 물론 이혼하자고 하면 하겠다고 하겠지만 여태 살아오고서 그런 일까지 겪었는데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하는 거는 억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변호사는 이런 건 당연히 이혼감인 것도 분명하고 한 번이라도 또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어요. 금전을 두고 그런 거래를 하게 되면 처벌도 되고 그런 것은 전과 기록에도 남으니 그 사람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증거도 못 남겼었는데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해서라도 더 남편 옆에 있고 싶진 않았지만 설마 하면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설마 하던 일을 또 말하더군요. 지난번 그분하고 약속 다시 잡았다. 요번엔 다른 생각하지 마. 나랑 살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조용히 따르라고. 돈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남편은 또 미친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면서 지난번에 저를 잘 봐준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잘 봐줄 리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자리에 따라 나가서 증거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약속 장소를 물어놓고 미리 가서 예약자인데 잠깐 방구조 좀 보겠다 하고 저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가자마자 남편은 제 머리를 숙이게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과할 일이 없는데 사과해야 하는 것이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한 척하면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녹음 좀 하겠다고요. 당연히 왜 녹음을 하느냐고 둘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기에 사람 일 모르는 거라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발뺌할지 모르니 서로 이게 안심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 역시도 저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일만 잘 처리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나 들어준다고 했기에 그것도 확인할 겸 해서 녹음할 테니 너무 겁먹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들이 가오가 있지 뭘 그런 걸 무서워서 하냐면서 알겠다 하더군요. 남편은 찜찜해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뭐라 할 수 없었기에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둘의 사이라던가 지난번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술을 몇 잔 들이키고 나니 그들은 녹음하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신나게 자기들의 계획과 여태 해먹은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타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니네랑 한 배를 타겠다고 했냐 속으로 생각하며 진짜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2차로 옮겨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슬쩍 먼저 빠지고 그 상사놈이 제 어깨를 잡고는 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손 안 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상사놈이 저에게 발칙한 것도 마음에 든다고 고분고분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거절하는 것이 장난처럼 보였는지 더 끌어당기길래 이 손 안 놓으면 아까 녹음한 거 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저에게 막 욕을 해대고 따귀를 때리는 겁니다. 저는 때리려면 때리라 했어요. 그리고 날 여기서 죽이지 않으면 폭행죄로 신고해서 합의 안 하고 콩밥 먹여줄 테니 그렇게 하려고요. 그 상사놈은 제 눈빛을 보더니 똥밟았다며 욕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송하고 식당으로 다시 가서 카메라를 수거해 왔어요. 어차피 카메라 내용은 증거물로도 못 쓰인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금세 남편에게 전화가 득달같이 오더군요. 그 상사놈이 아무래도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누구 장사 치르는 꼴 보고 싶냐고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녹음 파일 있는 거 생각 안 해봤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랑 대화로 하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우리 둘 다 망하자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 더는 할 필요 없다고 같이 망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제 신경이 최악이었거든요. 남편은 원하는 게 뭔데 싫었으면 안 따라 나갔으면 됐을 것을 저에게 왜 따라 나와서 협박질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내가 좋게 말했으면 당신이 내 말을 들었겠냐고 했어요. 분명 그전에도 제가 깽판치니 저를 몰아세워 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이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부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난 최소한 당신이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래. 이 이상 더 나쁜 짓은 저지르지 말자. 회사 공금 횡령만 해도 큰 죄를 지은 거야. 공금 횡령? 그거 녹음했다고 지금 나를 협박하나 본데 공금 횡령해서 몇 년 살지도 않아. 대신 너는 나랑 끝이니까 아주 거지같이 살게 되겠지. 내가 언제 빈손으로 나간대? 당신한테 이혼 소송할 거야. 그 당신 상사놈하고 같이 고소도 하고. 남편은 증거가 없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바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상사의 문제는 그들의 회사와 언론에 알렸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했는지 남편과 상사놈을 둘 다 조사받게 하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공금 횡령으로 인해서 둘 다 해고 조치가 내려졌다더군요. 남편은 공금 횡령 때문에 조사받느라 정신없어 해 하더라고요. 진짜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혼 소송까지 휘몰아치니 미친 것처럼 으르렁대더라고요. 이혼 안 하고 괴롭혀주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호통을 치더니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저에게도 위자료가 얼마 정도 떨어졌어요. 남편은 죽어도 못 준다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저는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런 판결과
남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꼬리표가 남편에게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이혼을 하고서 남편에게 면회를 한번 다녀오긴 했습니다. 면회를 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면회 신청을 받더군요. 그러고서는 연애 때처럼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위자료도 받고 했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영치금 좀 넣어달라는 겁니다. 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나 했는데 시댁에서도 남편이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나서는 출소하고 나서도 집에서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나 봐요. 부모는 감싸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편도 부모랍시고 잘해드린 것 하나 없는데 아내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사실이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건 끔찍한 일이라고 자기 아내한테도 그러는 인간이 가족들을 뭘로 보고 살았겠냐고 하면서 치를 떠셨다고 해요. 저에게도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 일 겪게 한 거 너무 미안하고 여태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는 더 잘 살라고 하셨어요. 또 아들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면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막아준 걸 고마워해 하시더라고요. 저라도 제가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셨으니 별 수 없으셨던 거였기에 저도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돈에 집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주변 사람들도 다 놀라서 그런지 다들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어디 연락할 곳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 친구 결혼식에도 쓸데없이 돈 쓴다며 못 가게 했었는데 남편 친구들 결혼식에 자기 결혼할 때만 받아 챙기고서는 다 가지 않아서 그 친구들이 남편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안 좋은 소문이 났었던 듯해요. 소문이라기엔 진실이었지만 말이에요. 왜 구치소까지 면회를 갔냐고 가족들이 물었지만 저는 남편이 구치소에 있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반성은 하진 않았을까, 나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사과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미 다 낡아 빠져버린 과거의 정을 이야기하면서 구치소 뒷바라지 좀 해주면 자기가 출소한 뒤에 꼭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남편에게서 보였어요. 출소해도 또 돈에 집착할 것 같은 그 사람, 이제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평생 남남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좀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해서 그런지 언젠간 재혼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 좋다고 해주고 저에게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 제 이상형이에요. 저도 사랑을 많이 줘봤지만 이제는 더 사랑받고 살고 싶네요. 저의 길고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